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회문화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이 안 돼서 여전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자, 오늘은 되게 중요한 주제네요. 연구 방법의 유형과 특성. 오늘은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잘 아시겠죠. 함부로 올리고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복습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를 잘 보는 관점 두 번째 파트 미시적 관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미시적 관점이 뭐였죠? 맞아요. 개인의 행위나 개인의 상호작용, 소규모 집단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를 좁게 바라보는 관점을 미시적 관점이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 이론은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랑 뭐를 배웠죠? 맞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이론을 배웠네요. 자, 그럼 먼저 상상론부터 복습을 해봅시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행위와 상호작용의 핵심은 문자, 소리, 얼굴, 표정과 같은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상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 질서는 의미에 기반을 둔 무엇에 의해 구축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이론의 명칭에 그 이론의 핵심 키워드들이 다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이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이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 바로 상상론이고요.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다 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상황에 따른 개인들의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엇이 뭘까요? 맞습니다. 개인의 그 상황에 따른 상황 정의, 의미, 부여,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다르니까 상호작용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징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황금 연휴인데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는데 이제 내일도 어린이날이라서 공휴일이에요. 쉽니다. 여러분들 이 공휴일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놨다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은 이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시간을 알차게 마치 계약한 것처럼 학교 가는 날인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래도 난 좀 더 아쉬웠고 마침 또 화요일날 연휴가 있으니까 이때도 더 늦잠 자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쉼을 조금 더 할래, 더 시간을 여유롭게 쓸래 라고 생각한 친구는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되겠죠. 같은 공휴일을 맞이하면서도 여러분들 행동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황에 따른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황적인 의미 부여,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게 바로 상상론이었습니다. 어때요? 기억나시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론의 핵심은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나요?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제가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편지 쓰는 행위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상론과 대비되는 미시적 관점의 두 번째 이론은 바로 교환이론입니다. 이 교환이론은 우리 수능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느낌, just feeling, 이 느낌, 죄송합니다. 영어도 못하면서 습관적으로 영어를 쓰는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어요. 아무튼간 어쨌든간 이렇게 교환이론은 수능에선 빠졌지만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져가시면 된다고 했고요. 이 교환이론은 우리들의 행동 원리를 무엇과 무엇의 경험에 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맞습니다. 비용과 보상이네요. 이 교환이론에서는 사회적 행위는 타자, 즉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데 들었던 비용과 보상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질서는 사회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서 무슨 원리? 맞아요. 호혜성의 원리가 적용된 결과라고 말을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절대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합리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행동을 하겠어요? 당연히 비용보다 뭐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비용보다 보상이 더 커야지만 우리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자선사업가 분들은 비용보다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 더 작고 비용이 더 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건 정말 순수한 마음에 도와주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명예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분들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뭔가 다른 명예라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행위일 거라고, 절대 손해보는 행위는 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교환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비용과 보상 중에 당연히 보상이 클 때 우리는 그 행동을 하게 된다.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약간 계산적인 느낌으로 얘기하는 이론이 바로 교환 이론인 거고요. 이 교환 이론의 행동 원리에는 호혜성의 원리가 깔려 있다고 했었어요. 이 호혜성의 원리가 뭐였죠? 바로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줬는데 일단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더 이상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왜? 나한테 더 이상 그게 뭐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교환이론은 사람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선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재밌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도 소개를 해드렸었네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상상론은 사람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교환이론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지난 시간에 편집하면서 의미랑 이익을 이렇게 했는데 뭐 오늘은 굳이 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이 키워드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요건데요. 자, 이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앞에 불을 끄고 커튼을 치니까 판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보이고 사진도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핸드폰은 조금 덜 보이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노트북으로 보니까 잘 보여요. 그래서 물론 집에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좀 사양이 낮아서 보기 힘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친구들은 미안합니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 줌했다가 다시 이렇게 당겼다 뭐라고 하지? 아무튼 화면을 이렇게 클로즈업 했다가 다시 이렇게 풀었다가 광각으로 풀어가지고 좀 이렇게 중요한 장면들 이렇게 보면 좋은데 아쉽게도 제가 혼자 다 셀프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도를 이것저것 해봤을 때 이게 최선인 거예요. 제 얼굴만 최선이 아니고 나머지 수업적인 부분은 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좀 그거를 감수해 주시고, 어차피 제가 사진도 어떤 사진인지 소개해드리고 판서도 다 제가 입으로 다 말씀드리니까 조금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 주세요. 어쨌든 이 사진은 지금 어떤 사진이냐면 옆에 이렇게 요 가운데 love라고 써있죠. 사랑. 그리고 요 사랑을 이렇게 자로 이렇게 재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크기를 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잴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좋아요. 사실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손에 들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기존의 수업들을 토대로 통계를 내렸을 때는 잴 수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고요. 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손에 들면 다들 야유를 퍼부어.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근데 뭐 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건데 어쨌든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죠?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연구 방법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의 특성과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사회문화현상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태도를 기르시는 것까지가 오늘의 목표가 되겠네요. 어때요? 기대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영상을 잠깐 끊고 이어서 촬영을 할게요. 네. 적응이 안 돼요. 그래도 가봅시다. 오늘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학습지를 한번 봐주세요. 맞아. 제가 학습지를 이제 앞으로 미리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한 주 전에 다음 주 학습지를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미리 출력해가지고 예습도 하면 좋고요. 예습 안 하더라도 학습지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학습지 1번을 보면요. 동글뱅이 1번을 보세요. 경험적 자료를 계량화에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계량화하여 사회문화현상에 존재하는 보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편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거를 다른 말로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한답니다. 다른 말로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은 이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입각하여 사회강에서도 관찰 가능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대요. 여기다 밑줄. 경험적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복 가능한 방법과 절차의 법칙성의 발견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답니다. 법칙성의 발견에도 밑줄을 쳐주시고 예측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양적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의해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한답니다. 계량화된 자료에다 다시 한번 밑줄을 쳐주세요. 어때요? 다 쓰셨나요? 좋습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양적 연구 방법은 우리가 배웠던 이 사회문화 현상 있잖아요. 이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양적 연구 방법의 핵심은 그 사회문화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보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하나의 자료. 눈에 보이는 수치화되고 통계화된 자료가 있어야지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치화된 통계화된 자료를 중시하게 되고요. 이 양적 연구 방법의 다른 이름이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증명할 수 있다 해서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는 이런 다른 명칭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양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일원론에 입각해서 전제해서 연구를 진행한답니다. 이 방법론적 일원론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배웠던 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 우리가 어떻다고 배웠죠? 분명히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양적 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봐요. 유사하거나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뭘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은 그대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그대로 연구할 수 있으니 연구 방법이 몇 개면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 일원론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고요.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이어서 설명하긴 할 건데 나온 김에 한번 복습을 하고 갑시다. 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 기억나시나요? 자, 자연현상의 첫 번째 특성이 뭐였죠? 첫 번째, 몰가치성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인 가치가 담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무슨 법칙에 따른다고요? 존재 법칙에 따른대요. 우리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현상은 맞아요. 확실성과 필연성의 원리를 따른대요. 즉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뭘 발견하기 쉽다? 맞습니다.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기가 쉽겠죠. 자, 이거와 대비되는 사회문화생의 특징 첫 번째는 맞아요. 몰가치성이 아니라 가치 함축성이었죠. 사람이 하는 행동 당연히 사람의 생각인 가치가 담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당위법칙이에요. 당위법칙은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인간의 규범적 요구를 말한다고 했고요. 사람이 정한 규범은 사람만 따라야지 자연은 따를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률성과 개연성의 원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경향성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즉 바꿔 말하면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나타나긴 하지만 명확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사회문화 현상의 마지막 특징은 그래도 보편적인 법칙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뭐가 또 나타난다? 특수성도 나타난대요.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문제 보기에 보면은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에 비해서 그 특수성이 더 명확하다, 특수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라는 표현을 쓴 보기인가 그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그러면은 이 보기는 틀린 보기였는데 사회문화 현상을 놓고 봤을 때 보편성과 특수성 중에 어떤 게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저한테 물어보셨었거든요. 제가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확실하게 질문이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둘 중에 뭐가 더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비교 대상이 있을 때는 다른 경우겠죠. 자, 자연현상은 특수성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보다는 어때요? 특수성이 더 강하다,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자연현상이라는 비교 대상이 없이 사회문화 현상만 놓고 본다면은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더 강하다는 표현은 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다르다고 배웠지만 양적 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이 다르지 않고 유사하다, 비슷하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1원론을 전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알기 위해서 이제 가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이 가설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학습 자료를 볼게요. 이제 저는 이제 양적 연구를 사용하는 연구자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특정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건데, 어떤 연구를 진행할 거냐면, 이 연인 간의 연락을 주고받는 연락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칙과 어떠한 보편적인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거에 관심을 갖고 한번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주고받는 연락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게 지금 이 연구자가 관심 있는 주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업 자료랑은 좀 무관한데, 자, 이제 재밌는 연락 주고받는 거 한번 찾아보다가 되게 웃긴 자료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웃겼으면 좋겠는데 안 웃기면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인터넷 떠도는 자료고요. 이제 재현 엄마라는 분이 이제 순대가 먹고 싶었나 봐요. 올 때 순대 사와 여보 이렇게 보냈더니 남편이 많이 바빴나 봐요, 이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늦을 듯 하옵니다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현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네 떡 닮은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다. 당장 순대를 사오지 않는다면 이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제발 그 아이만은 당장 젖을 물리시오 라고 이렇게 절박함을 표현을 했고요. 그랬더니 다시 재현 엄마가 아이가 울고 있다. 순대가 먹고 싶어 젖이 나오질 않는다고 또 협박을 했더니 남편이 순대 사진을 이렇게 보내면서 포장을 달려가고 어서 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재현 엄마가 수줍게 아이는 이미 잠들었사옵니다. 이미 꺼내놓으니 젖은 도로 넣기 힘이 드니 어서 와서 점점점. 그랬더니 남편이 소주도 한 병 사서 가겠다고 했더니 와이프가 좋아하는 그런, 이 뒤에는 제가 살리기가 어렵네요. 민망해서. 아무튼 이거 하면은 애들이 재밌어 하긴 하는데 반응도 없고 혼자서 연기하니까 또 발연기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수업에 재미를 추구하는데 제가 개그맨은 아니니까 항상 웃길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재밌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는 재밌었던 그 연락 자료고요. 어쨌든 이 부부든 연인든 이 주고받는 연락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냐면요, 양적 연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이 가설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잠정적 결론을 말하는 거고요. 이 정현우라고 한번 이름을 가정해 볼게요. 이 정현우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랑하는 연인 간의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가설을 세웠어요. 어떤 가설이냐?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연인 간에는 연락하는 빈도, 이 연락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크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연락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크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연구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웠고, 이 가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건데, 그 연구 과정이 바로 양적 연구의 탐구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설에는요, 재밌게도 영향을 주는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가 존재해요. 자, 가설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연인 간에는 연락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크대요. 뭐가 커지니까, 뭐가 높아지니까 뭐가 커진다고 하죠? 맞아요. 이 연락하는 빈도가 높아지니까 뭐가 커져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커지네요. 그럼 여기서 영향을 주는 변수는 뭐죠? 맞습니다. 연락하는 빈도가 되겠네요. 이처럼 연락하는 빈도와 같이 영향을 주는 변수를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영향을 받는 변수는 이 연락하는 빈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죠. 즉, 영향을 받는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 안에는 무조건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인 종속변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 독립변수는 혼자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연락이라는 것은 혼자서 커지고 작아질 수 있는데, 이 종속변수는 어디에 묶여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종속되어 있다고 표현하니까 이 독립변수의 크기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지 혼자서 이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는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 안에서는 영향을 주는 게 독립변수인 연락하는 빈도가 되는 거고, 영향을 받는 변수이고 묶여있는 이 독립변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종속변수는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이 가설은 또 문제가 있는 게,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이 추상적인 이 변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측정 가능하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 연락이라는 것도 굉장히 되게 애매하게 추상적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또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라는 것도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하겠다는 건지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3번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연구자는 이 연락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변수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게 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왠지 이 파란색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보통 연인 간의 연락을 뭘로 많이 주고받죠? 맞아요. 보통은 이제 카톡 혹은 전화, 문자도 쓰고, 요즘에 여러분들은 페메, 그 다음에 DM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카톡, 전화, 문자, 페메, DM 등의 연락 횟수 어때요? 이걸로 하면은 연락하는 빈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연락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런 식의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나 페메나 DM 같은 이런 메신저의 이렇게 연락 횟수를 통해서 측정을 하겠다라고 바꿔주는 이 과정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독립변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측정이 가능하게끔 바뀐 것 같은데, 자, 종속변수는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잖아요. 얘는 더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얘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 얘도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거고요. 이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 그래서 연구자는 이런 연락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등의 표현 횟수,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등의 표현 횟수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를 측정하겠다라고 뭘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걸로 측정이 가능한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연구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로 한번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를 측정하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는 어떤 연구 주제가 있을 때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설을 세워요. 연구자가 생각하는 잠정적 결론을 세우게 되고요. 근데 이 가설 안에는 이처럼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인 종속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좀 측정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일 때 측정 가능한 개념을 바꿔주는 과정인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도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 과정까지가 모두 끝나게 되면 이제 연구자는 실제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인 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실제로 사랑을 하고 있는 연인들의 실제 전화나 문자나 통화나 DM이나 카톡의 이런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 빈도가 더 높은 사람들일수록 그 연락 안에 좋아한다, 보고 싶다의 표현 횟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연락이 낮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등의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수치화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연락하는 빈도가 높은 커플들일수록 그 연락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들,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표현 횟수가 많았고요. 실제로 연락을 많이 하지 않는 커플들일수록 이런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등의 표현 횟수가 적었대요. 그럼 이 가설은 어때요? 검증이 된 거겠네요. 그래서 연구자는 이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사랑하는 연인 간에는 연락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크고, 연락하는 빈도가 낮으면은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더 작다, 더 낮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가 되는데요. 그럼 이 양적 연구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의아함이 있었을 건데, 그게 바로 이 양적 연구의 단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장점부터 살펴봅시다. 1번. 자, 4번에 되어 있네요. 객관적이며 정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대요.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수치화되고 통계화된, 계량화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 자료가 뒷받침이 되니까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겠죠. 법칙 발견에 유용해도 밑줄을 쳐주세요. 하지만 이 양적 연구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자, 단점을 보세요. 계량하기 어려운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 동기 등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데 한계가 있대요. 자,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데 한계에다 밑줄을 쳐주세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과연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반대로, 그럼 연락하는 빈도가 낮으면, 연락을 많이 안 하면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사실 연락을 많이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심,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연락을 아무리 주고받으면 뭐예요? 그 안에 마음이 없으면, 진심이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적 연구는 지나치게 눈으로만 보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그 행동을 왜 하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동기나 내면 세계를 전혀 탐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적 연구 방법의 치명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연구 방법인 질적 연구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소개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